2001년 3월 26일 이사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표결은 만장일치였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았다. 18년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 전까지 현대전자는 세계 4위 D램 생산업체였다. 이천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갔다. 칩 하나가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시간. 그 칩이 아시아 전역의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1983년 논밭 위에 세워진 반도체 제국이 불과 13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2001년 그 이름은 지워졌다. 기술이 실패해서가 아니었다. 제품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부채 62억 달러, 정부의 명령, 그리고 단 한 번의 표결. 어떻게 세계 4위 반도체 기업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워야 했었는가? 누가 현대전자를 죽였는가? 그리고 왜 그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전 세계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있는가? 대한민국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야망과 위기, 그리고 이름을 잃고도 살아남은 기술의 이야기.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강원도 통청은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집안. 그는 16살에 집을 나왔다.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했다. 그 손으로 나중에 고속도로를 깔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했다. 1947년에 세운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전후 복구의 상징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중동건설 붐을 타고 현대그룹을 아시아 최대 재벌 중 하나로 키워냈다. 그러나 1983년 정주영은 또 다른 도박을 선택했다. 반도체였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다. 히타치, NEC, 인텔,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수백억 달러의 설비를 갖춘 거인들이었다. 삼성은 이미 1974년부터 반도체에 손을 댔고 현대보다 9년 앞서 있었다. 늦게 뛰어드는 자가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었다. 정주영의 생각은 달랐다. 조선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그리스 선주에게 선박수주를 따냈다. 고속도로를 깔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그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반도체도 같았다. 늦었지만 더 크게 베팅하면 된다. 1983년 2월 26일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천에는 당시 구도로 건설이라는 소규모 건설 회사가 보유한 드넓은 땅이 있었다. 현대는 그 회사를 인수해 이름을 바꾸고 업종을 전환했다. 논과 밭이 펼쳐진 그 땅 위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도쿄도 아니고 실리콘밸리도 아닌 경기도 이천의 논밭 한가운데서 세계와 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사람이었다. 당시 한국에는 반도체를 제대로 아는 엔지니어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현대전자는 삼성과 럭키금성 출신 연구원들을 영입했고 미국과 일본에서 유학한 한국계 엔지니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성진도 그중 한 명이었다.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서 3년을 일한 그는 1983년 말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현대전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삼성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는 싸움에서 이기는 걸 보고 싶었다. 그러나 시작은 처참했다. 정주영이 선택한 첫 제품은 SRAM이었다. 정정램, 속도는 빠르지만 회로 구조가 복잡하고 불량률이 치명적이었다. 현대전자는 기술도 노하우도 수율을 잡을 경험도 없었다.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칩 10개 중 9개가 불량이었다. 투자한 돈은 사라졌고 납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협력사들은 등을 돌렸다. 1985년 정주영은 전략을 바꿨다. SRAM을 포기하고 D램으로 선회했다. 자체 기술 개발을 잠시 내려놓고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와 OEM 계약을 맺었다. 외국 기업의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 말하자면 하청 반도체였다. 자존심 상하는 선택이었지만 박성진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 그것은 학교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을 눈앞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천 공장의 불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반도체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정전도, 태풍도, 명절도 예외가 없다. 웨이퍼 한 장이 완성되기까지 72시간. 그 72시간 동안 수백 개의 공정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
단 한 번의 오염, 단 한 톨의 먼지가 웨이퍼 전체를 폐기로 만든다. 이천 공장의 클린룸은 외과 수술실보다 1000배 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엔지니어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다. 눈만 보이는 그 얼굴들이 현대전자의 얼굴이었다. 1985년 256K 디램 양산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수율이 형편없었다. 100장을 만들면 제대로 된 칩이 나오는 건 30장 남짓. 그러나 라인을 멈추지 않았다. 박성진과 동료들은 불량 원인을 하나씩 추적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빛 노출 시간, 시각 용액의 농도, 클린룸 내 기류의 방향. 수천 번의 실험과 수만 장의 불량 웨이퍼 끝에 수율은 조금씩 올라갔다. 1987년 현대전자는 256K D램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더 이상 외국 설계를 빌릴 필요가 없었다. 이 칩은 현대전자가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제품이었다. 그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오퍼레이션 150이라는 말이 돌았다. 수율 150%, 목표치를 넘어서겠다는 집단적 다짐이었다. 야근은 당연했고 주말 출근은 선택이 아니라 문화였다. 1988년 현대전자는 창립 5년 만에 첫 흑자를 냈다. 이수진이 현대전자에 입사한 것은 1990년이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당시 삼성과 현대전자 두 곳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삼성을 택하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이수진은 현대전자를 골랐다. 삼성은 이미 완성된 조직이었어요. 현대전자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었고 그게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이천의 페이브투미. 256매의 다라엠 양산 라인이 막 가동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반 이천에는 FAB 하나씩 더해졌다. FABI, FAB2, FAB30, FABK로. 공장이 늘어날수록 고용도 늘었다. 이천시 인구가 반도체 공장 때문에 불어났다.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병원, 사내은행. 현대전자는 이천 안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 엔지니어들은 공장 안에서 태어나 공장 안에서 늙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1992년 현대전자는 세계 드라이엠 시장 9위에 올랐다. 1983년 논밭에서 시작해 9년 만에 세계 9위. 그러나 정주영의 눈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9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현대전자는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속도가 훗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이수진도 박성진도 아무도 몰랐다. 1995년 현대전자의 칩은 아시아 전역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었다. 서울의 사무실, 도쿄의 학교, 홍콩의 은행. 현대전자가 만든 D램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들이 수백만 대였다. 세계 반도체 시장 순위에서 현대전자는 톱 20 안에 들었고 이듬해인 1996년에는 D램 단일 품목 기준으로 세계 4위에 올랐다. 삼성, NEC, 히타치 다음이었다. 1983년 논밭에서 시작한 회사가 13년 만에 일본의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었다. 1996년 3월 현대전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IPO 당일 이천 공장 구내식당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놓였다. 엔지니어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가 화면을 바라봤다. 박성진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처음으로 내가 만든 칩이 숫자로 환산되는 걸 봤습니다. 13년 동안 클린룸에서 보낸 시간이 저 숫자 안에 들어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처음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손에 쥐었다. 그해 현대전자는 미국 하드디스크 제조사 맥스터를 인수했다. 맥스터는 당시 미국 HDD 시장에서 손꼽히는 브랜드였다. 현대전자는 반도체를 넘어 데이터 저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TFT LCD 패널 사업에 진출했고 CDMA 휴대폰 개발에 착수했고 ADSL 인터넷 서비스 에미넷을 출시했고 PDP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세웠다. 1996년에는 애플이 훗날 극찬하게 되는 FFS 방식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현대전자는 더 이상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 우주였다. 칩, 디스플레이, 저장 장치, 통신, 인터넷. 디지털 세계의 모든 레이어에 동시에 손을 뻗고 있었다. 김영애가 입사한 것은 바로 그 시절이었다. 1994년 그녀는 현대전자 LCD 사업부에 합류했다. 면접에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애는 그 말을 믿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공장은 커지고 있었고 제품은 팔렸고 회사는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다. 현대전자의 모든 확장은 빚으로 이루어졌다. 맥스터 인수도, LCD 라인 증설도, CFB 건설도 전부 은행 대출이었다. 현대그룹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다. 1990년대 중반, 현대그룹의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의 수백 퍼센트에 달했다. 돈을 빌려 성장하고 성장으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구조. 경제가 호황인 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1996년 하반기 D램 가격이 폭락했다. 1년 사이에 70%가 증발했다. 공급 과잉이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동시에 증설에 나섰고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됐다. 삼성은 원가 경쟁력으로 버텼다. 현대전자는 버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버팀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현대그룹은 1990년대 중반 6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자동차, 건설, 조선, 전자, 금융, 화학.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현대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연간 매출은 900억 달러, 임직원은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몸체를 움직이는 연료는 자본이 아니었다. 부채였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 정부는 성장을 원했고 은행은 재벌에게 돈을 빌려줬고 재벌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시장을 키웠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이 구조는 기적처럼 작동했다. 그러나 기적에는 조건이 있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현대전자는 그 구조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있었다.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다. FAB 하나를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 장비는 3~4년마다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뀔 때마다 또 수천억이 필요하다. 현대전자는 반도체에만 집중해도 버거운 투자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LCD, 휴대폰, 하드디스크, 인터넷 서비스까지 모두 키우려 했다. 맥스터 인수, TFT LCD 라인 증설, ADSL 인프라 구축 모두 같은 시기에 모두 빚으로 이루어졌다. 박성진은 1996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팀장 회의가 잦아졌다. 평소에는 공장 현장에서 지내던 임원들이 서울 본사로 자주 올라갔다. 신규 채용이 갑자기 중단됐다. 구내식당 메뉴가 조용히 줄었다. 직접적인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았어요. 다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몰랐을 뿐이죠. 그해 D램 가격은 계속 떨어졌다. 1995년 말 개당 50달러에 육박했던 식류웨멘 드램 가격이 1996년 말에는 60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다. 1년 만에 88%가 증발한 것이었다.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일제히 증설에 나선 결과였다. 공급은 넘쳤고 수요는 제자리였다. 삼성은 원가 우위와 기술 격차로 버텼다. 그러나 현대전자는 달랐다. 수율은 삼성보다 낮았고 부채는 삼성보다 훨씬 많았다. 현대그룹 내부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주영의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다. 현대전자는 정주영의 셋째 아들 정몽헌의 영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장남 정몽구가 장악하고 있었다. 두 형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재벌 내부의 균열은 경영 판단을 흐렸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현대전자가 무리한 확장을 이어가는 동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수진은 그 시절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다. 클린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웨이퍼는 여전히 라인을 따라 흘렀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1997년 초 한보철강이 무너졌다. 부채가 자기 자본의 22배에 달하는 상태에서 6조 원을 빌려 대형 제철소를 짓다가 파산했다. 한보는 대한민국 14위 재벌이었다. 그 붕괴는 신호였다.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의 재벌 구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단기 외채로 장기 투자를 하는 구조, 부채 비율이 수백 %에 달하는 기업들. 한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7월 태국이 바트화를 평가절하했다. 자본은 동남아시아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원화 가치는 흔들렸고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달러로 빌린 돈은 원화로 환산하면 갈수록 무거워졌다. 현대전자의 달러 부채는 62억 달러였다. 원화가 10% 떨어지면 갚아야 할 원화 금액이 10% 늘어난다. 환율이 50% 폭락하면 실제로 그해 말에 그 일이 일어났다. 부채는 절반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원화 기준으로 거의 2배가 된다. 숫자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다. 62억 달러의 부채가 하루아침에 100억 달러짜리 짐이 되는 것.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5억에 70억 달러.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국제구조 요청이었다. 조건은 가혹했다. 재벌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IMF는 한국 경제 전체를 수술대에 올렸다. 신문 한 면에는 매일 새로운 기업의 이름이 올랐다.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김영애는 그날 아침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펼쳤다. 현대전자, 외채 62억 달러. 정부 지원 대상 기업 포함. 자기 회사 이름이 위기기업 명단에 있었다. 지하철은 평소처럼 달렸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서 있었지만 김영애의 손에 들린 신문만큼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화 가치는 연말까지 달러 대비 거의 50% 폭락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에서 단숨에 17위로 내려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에서 6,200달러로 쪼그라들었다.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현대전자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시선은 이미 현대전자를 포함한 주요 재벌들의 반도체 사업을 향해 있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재편하기 위해서였다. 폭풍은 이미 와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분명히 말했다. 재벌 구조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고. IMF가 요구한 개혁안의 핵심은 하나였다. 문어 발식 확장을 끝내고 각 재벌이 핵심 사업에만 집중하라. 60개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그룹에게 그것은 해체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부는 5대 재벌의 사업 부문을 서로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정책을 밀어붙였다.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반도체는 반도체끼리 통합하라는 것이었다. 목표는 중복 투자를 없애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일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은 제외됐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이미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남은 두 곳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였다. 둘 다 원하지 않는 결합이었다. LG반도체는 1996년 DRAM 시장에서 세계 6위였다. 나름의 기술력과 조직 문화를 갖춘 회사였다. LG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왜 우리가 현대에 흡수돼야 하느냐고. 현대전자도 방했던 건 아니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또 다른 회사를 21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은 익사하는 사람에게 닻을 던져주는 격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1998년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21억 달러에 인수했다. 인수 자금은 당연히 대출이었다. 이미 62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회사가 21억 달러를 더 빌렸다. LG반도체는 현대반도체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곧 현대전자에 흡수합병됐다. 두 회사의 시스템, 문화, 설비가 하나로 뒤섞였다. 이천과 청주 두 도시에 걸쳐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하루아침에 같은 회사 사람이 됐다. 이수진은 그 혼란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LG 반도체 출신 엔지니어들이 이천 FA부로 배치됐다. 공정 방식이 달랐고 장비 세팅이 달랐고 보고 체계도 달랐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공장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장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합병 직후 세계 DRAM 시장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다. 1999년 IT 붐이 다시 불었다. 인터넷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서버 수요가 늘었고 DRAM 가격이 반등했다. 현대전자는 LG 반도체를 흡수한 덕에 생산 규모가 커졌고 잠시나마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채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현대전자의 총 부채는 인수 이후 더 불어났다.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 분기 수천억 원이 나갔다. 회사가 이익을 내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 성장하면서 동시에 천천히 피를 흘리는 구조였다. 2000년 하반기 닷컴 버블이 꺼졌다. 나스닥은 정점에서 70% 이상 폭락했다. IT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고 서버 발주는 멈췄고 D램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1년 들어 D램 가격은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996년과 달랐다. 훨씬 빠르고 훨씬 깊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DRAM 가격은 고점 대비 80% 이상 떨어졌다. 현대전자의 2001년 영업 손실은 5조 원을 넘었다. 한 해에 5조 원, 하루에 140억 원씩 사라지는 계산이었다.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추가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계열사 매각, 사업부 분리, 그리고 이름 변경. 박성진은 그 소식을 팀장 회의에서 들었다. 현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박성진은 창밖에 FAB 굴뚝을 바라봤다. 연기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한 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빅딜 정책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움직였다. 컨설팅 회사 아서 디리틀은 당시 빅딜 평가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정부가 현대전자를 밀어붙였고 LG 반도체는 저항했지만 결국 넘어갔다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합이었다. LG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그날은 굴욕의 날이었다. 자신들이 키워온 기술과 조직이 하루아침에 경쟁사의 것이 됐다. 이름은 사라졌고 직함은 바뀌었고 보고해야 할 상사가 달라졌다. 어떤 이들은 짐을 싸서 나갔다. 어떤 이들은 남아서 낯선 조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 했다. 이수진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그분들의 얼굴에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기술자에게 자기 회사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거든요. 흡수합병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현대전자는 이천에 기반을 뒀고 LG 반도체는 청주와 구미에 생산 거점이 있었다. 두 회사의 공정 라인은 같은 DRAM을 만들면서도 세부 방식이 달랐다. 장비 벤더가 달랐고 소재 공급망이 달랐고 품질 관리 기준도 미묘하게 달랐다. 통합 작업만으로도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수개월을 소비해야 했다. 그 사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DRAM 가격은 합병 완료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떨어졌다. 규모가 커진 현대전자는 오히려 더 많은 칩을 팔아야 했고 더 많은 칩을 팔수록 당화는 더 떨어졌다. 공급 과잉의 악순환이었다. 21억 달러를 주고 사온 LG 반도체의 생산 능력이 오히려 가격 하락을 가속화하는 역설이 벌어졌다. 김영애는 그 무렵부터 LCD 사업부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우리 부서가 분리된다는 말이 복돼서 돌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예산 회의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영애는 입사 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 미래 안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2000년 현대전자는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끊었다. 모니터 사업부가 분리됐다. 현대이미지 퀘스트라는 이름의 별도 법인이 세워졌다. 김영애는 자신이 어느 쪽으로 배치될지 모른 채 몇 주를 보냈다. 결국 통보가 왔다. LCD 부문은 현대이미지 퀘스트로 넘어간다. 김영애는 더 이상 현대전자 직원이 아니었다. 입사한 지 6년 만이었다. 짐을 쌀 때 제일 먼저 집어든 게 사원증이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한참 바라봤다. 현대전자 로고가 새겨진 파란 카드. 버리지 못하고 가방 안에 넣었다. 회사는 바뀌었지만 그 6년의 시간은 바꿀 수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01년에 본격화될 매각과 분리의 목록은 훨씬 길었다. 현대큐리텔, 현대시스콤, 현대오토넷, 현대이미지 퀘스트, 현대전자라는 몸에서 하나씩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남은 것은 반도체 사업부뿐이었다. 그것만이 채권단이 원하는 자산이었고
그것만이 팔 수 있는 미래였다. 그러나 그 반도체 사업부를 살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었다. 이름이었다. 2001년 3월 26일 월요일 서울 도심의 현대전자 본사 건물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로비에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인 직원들은 말이 없었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대답이 짧았다. 건물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이날의 의제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주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수개월 전부터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현대그룹의 이름을 떼어내라. 현대라는 브랜드는 62억 달러의 부채와 결부된 이름이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현대는 더 이상 신뢰의 상징이 아니었다. 채권단이 원하는 것은 현대전자가 아니라 현대라는 짐을 벗어 던진 반도체 회사였다. 오전 9시 이사회가 소집됐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첫째, 현대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포기한다. 그것은 사실상 파산을 의미했다. 둘째, 이름을 바꾸고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반도체 사업을 이어간다. 선택지는 두 개였지만 실제 선택은 하나였다. 표결은 만장일치였다. 현대전자는 사명을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새 이름은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 HY는 현대에서, 닉스는 전자 일렉트로닉스에서 따왔다. 현대라는 글자는 사라졌다. 정주영이 1983년에 심은 이름이 18년 만에 지워졌다. 박성진은 그 소식을 이천 공장에서 들었다.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사내 메일이 왔다. 제목은 간결했다. 사명 변경 결정 안내. 그는 메일을 열었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다. 3번을 읽었다. 18년 전 그가 삼성을 포기하고 찾아온 것은 현대전자였다. 그가 클린룸에서 처음 방진복을 입던 날 가슴에 붙어있던 로고는 현대전자였다. 그 이름이 오늘로 끝났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밥을 먹는 사람들의 눈이 아래를 향했다. 대화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가 담담하게 읽었다. 현대전자 오늘 이사회에서 사명을 하이닉스 반도체로 변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누군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오후 2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CEO는 마이크 앞에 섰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오늘부터 반도체 사업에만 집중하는 전문 기업으로 새 출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다. 회견장 밖에서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후 3시부터 매각 계획이 공식화됐다. 현대큐리텔, 휴대폰 사업부, 분리매각, 현대시스콤, CDMA 통신칩 부문, 분리, 현대오토넷, 차량 내비게이션, 분리매각, 현대이미지 퀘스트, LCD 사업부, 이미 분리 완료, TFT LCD 패널 부문, 매각 추진, 맥스터, 미국 하드디스크 법인, 반환 절차 개시, 하나의 기술 우주가 해체되는 목록이었다. 각 항목은 숫자였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다. 휴대폰 사업부에서 일했던 수백 명, LCD 라인에서 일했던 수백 명,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했던 개발자들. 그들은 이날 오후 자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가 됐다. 이수지는 FAB2 라인에 서 있었다. 웨이퍼는 여전히 흘렀다. 로봇팔은 여전히 움직였다. 클린룸의 공기는 여전히 정화됐다. 그녀의 손은 오늘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달라졌다. 이 라인이 내일도 돌아갈까? 내가 내일도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 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이천 공장 정문 앞에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줄이 섰고 주차장에서 차들이 빠져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박성진은 공장 정문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다. 정문 위에는 여전히 현대전자 로고가 붙어 있었다.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로고는 멀쩡했다. 빛도 바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후로는 유물이 됐다는 것을 박성진은 알았다. 그는 한동안 그 로고를 바라봤다. 18년 전 처음 이 문을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다. 젊었고 겁이 없었고 세계와 싸우러 왔다고 생각했다. 그 싸움의 상대가 자기 회사의 이름이 될 줄은 몰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현대전자는 그날 죽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그러나 FAB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클린룸은 멈추지 않았다. 웨이퍼는 계속 흘렀다. 공장은 회사의 죽음을 모른 채 오늘 밤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돌아갈 것이었다. 기술은 이름보다 오래 산다. 그것이 이날이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다. 그러나 진짜 교훈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고 채권단의 감시 아래 팔다리가 잘린 채로 살아남아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가혹할지 3월 26일의 저녁 하늘 아래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정문의 현대전자 로고는 사흘 뒤 조용히 철거됐다.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이닉스 반도체, 새 이름이었지만 새 출발은 아니었다. 이름이 바뀐다고 부채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62억 달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채권단은 자금을 수혈했지만 조건이 따랐다.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라. 남길 수 있는 것은 반도체뿐이다. 하이닉스는 그 명령에 따라 자기 몸을 조각조각 잘라내기 시작했다. 2001년 한 해 동안 분리와 매각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현대 큐리텔이 나갔다. 펜텍에 매각됐다. 현대 시스콤이 나갔다. 현대 오토넷이 나갔다. TFT LCD 사업부가 나갔다. 각각의 분리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공식 발표가 나오면 해당 부서 직원들은 짐을 쌌다. 어떤 이들은 새 회사로 따라갔다. 어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어떤 이들은 몇 달 뒤 그 새 회사마저 문을 닫으면서 다시 거리로 나섰다. 김영애가 옮겨간 현대이미지 퀘스트는 2004년에 해체됐다. 분리 독립한 지 4년 만이었다. LCD 시장의 경쟁은 가혹했다. 삼성과 LG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동안 현대이미지 퀘스트는 자금도 모기업의 지원도 없었다. 김영애는 두 번째로 짐을 쌌다. 이번에는 사원증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첫 번째는 슬펐고 두 번째는 그냥 지쳤어요. 그녀는 이후 중소 디스플레이 업체를 전전했다. 현대전자에서 배운 기술은 여전히 쓸모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전자라는 이름이 주던 무게감은 다시는 느끼지 못했다. 어느 회사의 면접에서 면접관이 물었다. 현대전자 출신이시군요. 지금 그 회사 어떻게 됐죠? 김영애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얼마나 긴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하이닉스 본체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고 부르기 민망한 상태였다. 2002년과 2003년에도 손실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국제무역 분쟁까지 더해졌다. 하이닉스의 D램 칩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다. 2003년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공식적으로 하이닉스 지분을 포기했다.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정주영의 아들들이 세운 회사들이 하이닉스의 의결권을 내놓고 지분을 팔았다. 하이닉스는 더 이상 현대 가문의 회사가 아니었다. 창업자의 이름도 가족의 지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직 채권단만이 남았다. 박성진은 그 시절을 터널이라고 불렀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어요.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또 얼마나 나빴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회사를 떠났어요. 버티는 사람도 있었지만 버티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버텼다. 이유는 단순했다. 클린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사 이름이 무엇이든 지분 구조가 어떻든 FAB 안의 일은 달라지지 않았다. 웨이퍼는 여전히 72시간의 공정을 거쳤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여전히 빛과 화학 반응에 의존했다. 수율을 높이는 싸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았다. 박성진에게 그것은 닻이었다. 세상이 흔들려도 공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2010년 하이닉스는 DRAM 가격 담합으로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미 무너진 회사에 또 하나의 짐이 더해졌다. 채권단은 매각을 검토했다. 하이닉스를 살 만한 기업이 있는지 타진했다. 몇몇 후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하이닉스는 팔리지도 죽지도 않는 상태로 2011년을 맞았다. 그러나 기술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혼란 속에서도 이천과 청주의 에어법은 멈추지 않았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44나노 DDR3 D램을 개발했다. 공장이 흔들리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다음 세대 기술을 만들었다. 이수진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더 작은 칩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기술은 이름보다 오래 산다. 박성진이 2001년 3월 정문 앞에서 깨달은 것이 다시 증명되고 있었다. 회사가 분해되고 이름이 지워지고 주인이 바뀌어도 클린룸 안의 사람들은 더 얇은 회로를 새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집요함이 훗날 하이닉스를 살릴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구원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2012년 2월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3조 4천억 원, 약 30억 달러였다. 채권단은 10년을 기다린 끝에 매각에 성공했다. SK그룹은 통신과 에너지 중심의 재벌이었다. 반도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반도체를 모르는 회사가 세계 3위 D램 기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었다. SK의 답은 단순했다. 간섭하지 않겠다. 새 주인은 엔지니어들에게 자유를 줬다. 재무 규율을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기술자들에게 맡겼다. 현대전자 시절의 문어발 확장도 하이닉스 시절의 채권단 눈치도 없었다. 오직 D램과 낸드 플래시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 회사 이름이 SK 하이닉스로 바뀌었다. 세 번째 이름이었다. 현대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수진은 새 사원증을 받았다. 로고가 달라져 있었다. 또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아니, 달라졌다는 것은 숫자로 증명됐다. SK하이닉스는 2012년 이후 매년 흑자를 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TSV 기술 기반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했다. 고대역폭 메모리.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드램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었다. 그래픽 카드와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메모리였다. 2013년에는 아직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클린룸에서 수율을 높이고 칩을 더 얇게 쌓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조용히 이어졌다. 박성진은 은퇴를 앞두고 후배 엔지니어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칩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은 항상 옳다.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10년 앞당겼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팽창했다. 그리고 2022년 챗 GPT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연구실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이 왔다.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GPU 안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요했다. 세계에서 그 칩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였느냐 하면 SK하이닉스였다.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됐다. HBM2E, HBM3, HBM3이 세대가 바뀔 때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갔다. 2024년 9월 SK하이닉스는 12단 적층 HBM3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 이 칩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들어갔고 그 가속기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설치됐다. 챗 GPT가 질문에 답하는 그 순간 SK하이닉스의 칩이 작동하고 있었다. 2025년 2분기 SK하이닉스의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은 38%였다. 삼성 다음에 세계 2위였다. HBM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1위였다. 1983년 2000 논밭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름을 2번 바꾸고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채권단에 넘어갔다가 다시 팔려서 결국 인류의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됐다. 이수진은 2025년에도 2000 FAB에 있었다. M. 셰런시옹 라인이었다. 그녀가 1990년에 처음 들어선 FAB는 이제 없다.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정밀하고 더 복잡한 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나 클린룸의 냄새는 같았다. 방진복의 감촉은 같았다. 웨이퍼가 라인을 따라 흐르는 리듬은 같았다. 35년 동안 이 공장 안에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3번 바뀌는 걸 봤고 파산 직전도 봤고 지금은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변한 것도 많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이 라인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이름이 아니었다. 자본이 아니었다.
정부의 정책도 재벌의 야망도 아니었다. 멈추지 않는 공장과 그 안에서 더 나은 칩을 만들려는 사람들이었다. 그것만이 살아남았다. 현대전자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검색창에 입력하면 SK 하이닉스의 전신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몇 줄의 역사 요약. 1933년 설립, 2001년 하이닉스로 개명. 그것이 전부다. 18년의 시간,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조 원의 투자, 세계 4위까지 오른 여정이 검색 결과 한 단락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그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확장의 한계에 관한 것이다. 현대전자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를 잘했다. 1992년 세계 9위, 1996년 세계 4위. 그것은 진짜 실력이었다. 그러나 그 실력을 확인하는 순간 회사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LCD, 휴대폰, 하드디스크, 인터넷 서비스, 차량 내비게이션. 잘하는 한 가지를 더 잘하는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손을 뻗을 때마다 돈을 빌렸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그 구조는 천재처럼 보였다. 경제가 멈추는 순간 그 구조는 덫이었다. SK 하이닉스가 살아남은 것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드램과 낸드 두 가지만. 더 넓게 가는 대신 더 깊게 팠다. 더 많은 사업을 하는 대신 하나의 사업을 더 잘했다. 단순한 전략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살아남음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는 이름과 본질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2001년 3월 26일 현대전자는 죽었다. 그러나 2000의 F합은 죽지 않았다. 이름이 지워진 날 밤에도 클린룸에 불은 켜져 있었다. 웨이퍼는 72시간의 공정을 마치고 칩이 됐다. 회사의 죽음과 기술의 삶은 같은 날 밤 같은 공장 안에 공존했다. 이름은 신뢰의 그릇이다. 그러나 그릇이 깨진다고 내용물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현대전자가 남긴 것은 브랜드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18년 동안 쌓은 공정 노하우, 수율 데이터, 실패의 기록이었다. 그것은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이닉스로 바뀌었을 때도 SK 하이닉스가 됐을 때도 그 지식은 클린룸 안에 남아 있었다. 박성진 같은 사람들의 몸 안에, 이수진 같은 사람들의 손 안에. 세 번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빅딜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 구조 조정이었다. LG 반도체를 현대전자 강제로 넘기는 것이 최선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거리다. 당시 컨설턴트들조차 그 결정이 현대전자를 강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빠르게 침몰시켰다고 평가했다. 21억 달러를 빌려 경쟁사를 인수하는 것은 위기 속의 기업에게 구명줄이 아니라 닻이었다. 정부는 산업을 설계할 수 있지만 기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다. 현대전자의 붕괴는 정부의 실패이기도 했고 재벌의 실패이기도 했고 시장의 냉혹함이기도 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한 회사를 향해 수렴했을 때 이름은 사라졌다. 박성진은 은퇴 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 회장님은 칩에 대해 옳았습니다. 반도체가 미래라는 것, 한국이 그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를 잘하는 것과 모든 것을 하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 안에는 SK 하이닉스의 HBM 칩이 들어있다. 챗GPT가 답을 생성하는 그 찰나, 개미니가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 순간, 수백만 개의 AI 모델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0.001초 안에 2000에서 만들어진 칩이 작동하고 있다. 현대전자라는 이름은 없다. 그러나 1983년 논밭 위에서 시작된 기술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다. 김영애는 요즘 노트북 앞에 앉을 때마다 가끔 생각한다. 이 안에 어떤 칩이 들어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 사람은 지금도 클린룸 어딘가에 서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